근대 자본주의 시대는 대략 18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200년 정도의 기간이다. 중세의 생산수단인 장원은 근대에 와서 공장과 자본으로 대체되었다. 생산수단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소유한 지배 권력도 왕과 영주에게서 부르주아로 이동했다. 사회의 계급 구조도 새롭게 재편되었다. 사회 계급은 둘로 나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인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인 프롤레타리아가 그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부르주아는 자본가 계급, 시민계급, 유산계급으로 불린다. 그리고 이와는 대비되어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계급, 무산계급으로 불린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인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답만 말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시민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서울시민 같은 것은 아니다. 계급적 차원에서의 시민은 경제력이 있어서 세금을 내고 정치에 참여하는 계급을 말하며 보통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 계급을 말한다. 사회는 매우 단순해졌다. 생산수단을 소유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계급이 구분되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는 각 계급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역할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일으켰다. 우선 부르주아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반면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이 없었으므로 부의 축적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유일하게 가진 자신의 몽뚱아리를 팔아야만 했다. 자신의 몸을 어디에, 누구에게 파는가? 공장에 공장주에게 판다.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자본가의 생산수단인 공장에서 노동력을 팔아야 되었다. 노동력을 사용한 대가로 그들에게는 임금을 지불했다. 여기서 노동자들이 받는다는 임금의 실체가 무엇인지 앞서 알아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의 노동력을 생산물을 얻고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의 노동력으로 생산물을 얻고 그 생산물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을 일단 모두 소유한 후에 그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일정 부분을 떼어 프롤레타리아에게 지급했다. 실제로 노동하고 생산물을 만들어낸 건 프롤레타리아였지만 부를 축적하는 건 부르주아의 몫이 되었다.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이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본질이어서이다. 기업 소유자는 고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비해 언제나 급여가 적다고 느끼고 이를 늘리기 위해 애쓰거나 집단적으로 대응도 한다. 근대 초기나 오늘날이나 사회의 갈등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기는 노동자인 것 같아요. 부르주아의 반대말, 노동자,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 아, 독일어군요. 구름이 좋은 날님 어서오세요.
버근버근하네요. 무신자, 무상계급. 생산수단의 변화와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확인했다. 이에 근대와 현대의 역사로 넘어가 보자. 그렇군요. 마르크스가 만든 용어군요. 구소련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소비에트만 있고 생산해트가 없어서. 에이! 독일 사람이군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중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리.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행은 원시 공산사회에서 시작해 고대 노예자세를 거쳐 중세 봉건제 사회를 지나왔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생산수단이었다. 시대가 고대, 중세, 근대를 거치면서 생산수단은 토지, 장원, 공장으로 변화했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은 왕, 영주, 부르주아로 변화했다. 역사는 생산수단에 의한 계급 갈등이라는 단순한 구조에 따라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이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도 같다. 원시, 공산사회,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남아있는 여행지는 근대와 현대다. 그런데 근현대의 기간을 이해하는 데는 생산수단만으로 부족하다. 다른 핵심 개념이 필요하다. 이게 표로 되어 있는데 조금 헷갈려서 말로 설명하기에는 그래서 글만 읽어볼게요. 다른 핵심 개념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특성이다. 근대와 현대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이 체제는 근대와 현대 사회에 반영되었고 그 모습을 변형했다. 우리의 여행은 근대 자본주의부터 시작한다. 근대 자본주의의 전개, 공급 과잉이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에 의해 시작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산업혁명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를 발생시켰다. 산업혁명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 단적으로 공장의 탄생을 말했다. 공장은 기계와 분업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 막대한 양의 생산물이 화폐 경제를 만나면서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자본주의는 공장을 기반으로 하기에 공장의 특징이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이루어졌다. 공장의 특징은 대량 생산이었고 이에 따른 자본주의의 특징은 공급 과잉이었다. 이제 자본주의의 특성을 자세히 말해보자. 공장은 끝없이 생산물을 쏟아낸다. 공장이라는 생산물이 탄생하기 전에 물건을 사려면 중세에서는 제작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완성된 이후에 받을 수가 있었다.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가 되면 상황은 바뀐다. 공장은 주문이 있기 전에 미리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었다. 물품이 필요한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시장에 가서 이미 생산된 물품들을 구입하면 되었다. 이러한 특징, 즉 물품을 구입하려는 욕구보다 이미 생산된 물품을 더 많은 상태가 자본주의의 특성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다. 자본주의의 특성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이다. 다른 말로는 공급 과잉, 초과 공급이라고도 한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를 무엇이라고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오늘날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생각해보라. 이곳에 가면 수많은 물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팔기 위해 내놓은 물품들은 언제나 넘쳐난다. 소비자가 물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폭발적인 공급 과잉은 뭐가 필요할까? 이모 재료가 필요하지. 그걸 아프리카랑 인도에서 긁어오고 그 생산한 물건을 다시 식민지에 비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유럽 애들이 양아치라는 거야. 그렇군요. 결국은 약간 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라들까지도 이게 이어져 있는 거군요. 어떤 나라는 이제 약간 노동자, 이렇게 막 물건을 사는 입장. 양아치 아닙니다. 그냥이니 어서오세요. 어떤 나라들은 사는 입장 이렇게 되는 거군요. 탱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에 가면 수많은 물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팔기 위해 내놓은 물품들은 언제나 넘쳐났다. 소비자가 물품들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대정매추의 광고까지 해서 제발 우리 제품 좀 살라달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설득하려고 하겠는가. 자본주의 사회는 언제나 공급 과잉이 문제이다. 공급 과잉의 상태는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상태이다. 이제부터 공급 과잉을 핵심 개념으로 근대와 현대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비를 찾아가 보자. 이제 비는 구두 공장을 재밌는 거 알려줄까? 아픈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중국의 티문화 때문에 영국이 흔들릴 정도였어. 수입이 너무 많아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팔 게 없으니 아펜을 판 거야. 영국 애들이. 그치 뭐?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해낸 것도 또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내지? 그게 또 그렇게 이어졌다는 게 참, 그죠. 하품이. 그러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비는 구두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 되었다. 노동자도 3명이나 고용했다. 그들은 CL, C2, C3였다. 혹시나 공장이 하루라도 쉰다면 비에게 그만큼 손해이다. 비는 최대한 오랜 시간 공장을 가동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공장이 쉰다고 해도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는 임금은 동일했고 공장 유지비와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는 최대한 가동해서 구두를 찍어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 창고에 팔리지 않은 구두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구두를 보관할 공간이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구두를 구입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다. 비는 난감했다. 더 이상 구두를 생산하지 말고 창고의 구두가 모두 팔릴 때까지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왜냐하면 공장 가동을 중지한다고 해도
임금과 공장 유지비,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계속해서 지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장은 계속 가동해야 됐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당신이 만약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또 현재는 고민하지 않더라도 언젠간 직접 사업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겪게 될 문제였다. 자, 당신이 공장이나 기업의 소유주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가 문제지. 해결 방안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공급을 줄이는 방법, 다른 하나는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다. 간단하다. 각각의 현실성을 검토해보자. 우선 공급을 줄이는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것이었다. 이건 앞에서 말했듯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공감을 멈춘다는 것은 고정 비용의 부담을 전제하는데 고정 비용만 계속 지불하느니 차라리 공장을 가동시키는 게 더 이득이었다. 이제 해결 방안은 하나뿐이다.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두의 가격을 낮춰 소비를 유도하도록 하는 거다. 이것밖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었다. 물론 신제품 개발이나 광고 비용 확대, 사업 효율성 개선 등의 부수적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었다.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 개척과 가격 인하라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이 그나마 가장 궁극적인 방안이었다. 산업화, 즉 공장의 탄생으로 공급과 이익을 맞이하게 된 인류는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부터 두 방안이 근대와 현대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게 되어볼까? 우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B는 창고에 가득 쌓인 구두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아 떠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을 받아 배를 한 척 구입한 다음 창고에 쌓여있던 구두를 모두 실었다. 그러고는 멀고 먼 항해를 시작했다. 몇 달의 고생 끝에 비로소 아마존에 도착했다. 비가 듣기로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하니 이곳은 정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배 구입 비용, 대출 이자, 인건비 등 시간과 비용이 매우 컸지만 모두 해결하고도 큰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가 해안에 도착하니 머리에 깃털을 꽂고 나뭇잎으로 하반신만 가린 원주민들이 환영했다. 비가 말했다. 구두 팔러 왔어. 원주민 족장이 말했다. 줄 게 없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다. 원주민은 가진 게 없어서 구두와 교환할 만한 게 없었다. 그때 원주민 뒤로 소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소 한 마리당 구두 5컬레를 주자. 원주민 족장이 준비한 듯 그 말에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소녀에게는 우리 선조들의 영혼이 깃든 게 있으며 우리 종족들과 함께 수천 년 아름다운 자연의 어머니 품에서 성장한 형제이지. 형제를 사고 판다는 건 가족을 사고 판다는 거야. 이모가 말한 공급 과잉이 터져서 대공황이 터졌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식민지랑 수출로 소비를 했는데 독일은 그러지 못해서 그걸 히틀러가 파고들어서 전쟁이 터졌고 그 많은 물량이 다 소비가 됐지? 아, 그랬군요. 뭔가 전쟁이라는 게 나면 안 되지만 어쩌면 그런 이득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존재는 하겠는데요. 6시 33분입니다. 독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에게는 우리 선조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우리 종족과 함께 수천 년을 아름다운 자연의 어머니 품에서 성장한 형제이지. 형제를 사고 판다는 건 가족을 사고 판다는 것과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성스러운 영혼의 연대를 없애는 일이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비가 준비해놓은 총을 뽑아 족장과 함께 나온 원주민 중 한 명을 쐈다. 원주민 족장이 말했다. 7컬레로 하시죠. 시장이 개척됐다. 이후 비는 원주민에게 구두를 공급하고 소를 대가로 받았다. 그리고 대가로 받은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겼고 그 가죽으로 구두의 원료를 충당했다. 원주민이 제공한 원재료도 구두를 가공하고 가공된 구두를 원주민에게 되파는 효율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비의 공장은 계속해서 구두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소민은 원주민을 협박하면 된다. 이제 원주민은 비록 옷은 안 입었지만 구두는 각자 2-3컬레씩 갖고 있게 되었다.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된 것이었다. 제국주의 시대. 그들에게는 식민지가 필요했다.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의가 된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특성인 공급과잉 문제를 필연적으로 봉착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했다. 시장을 개척하는 것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식민지를 만드는 법이었다. 식민지를 만들어 원료를 공급받고 가공품을 판매하면 되었다. 이것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너무 덥다. 유럽에 필연적으로 거칠 역사의 방향이었다. 실제로 산업화된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세계로 뻗어져 나갔다. 영국은 인도로 갔고 스페인은 남미로 갔고 프랑스는 아프리카로 갔다. 그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자국에서 만든 생산물을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판매하고 또 큰 이득도 받았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다. 영국은 18세기부터 인도를 식민지화한 후에 자국의 면직물을 인도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아편을 받았다. 그리고 받은 아편을 다시 중국에 판매했고
그 대가로 홍차와 막대한 부를 얻었다. 반대로 인도 경제는 영국의 면직물 산업 중에 속되며 많은 자원과 부를 영국에 뺏겼다. 면직물로 인해 국가 전체가 영국에 종속된 것이었다. 그래서 인도의 민족 해방을 이끌었던 간디는 영국산 면직물의 수입을 막기 위해 스스로 옷을 제작해서 입는 운동을 펼쳤었다. 우리가 간디를 생각할 때 물레를 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물레는 영국산 면직물에 대한 거부이자 궁극적으로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상징했다. 근데 유럽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확보함으로써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산업화된 국가들이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던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가가 따로 있었다.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빠르게 산업화하는 유럽에 속했으며 산업화가 늦어지며 뒤늦게야 제국주의 경쟁에 들어섰다. 독일의 산업화가 늦어진 것은 중세 봉건 체제가 오래 지속되며 계속된 내전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통일된 독일은 산업화를 먼저 거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과는 다르게 면직물 같은 전통적인 공입보다 국가의 주도에 중화한 공업을 발전시키며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다. 독일 역시 산업화에 따라 자본주의가 정착했고 자본주의의 특성인 공급 과잉이 봉착해왔다.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는 마찬가지로 독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만 했다. 즉, 식민지 국가를 건설해야만 했다. 독일은 필연적으로 식민지를 찾아 떠났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더 이상 차지할 만한 식민지가 없었다. 아니요. 아니요. 잠깐. 좋아요. 이 단락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앞서 산업화를 이룩한 열강들이 식민지를 모두 차지했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위기였다. 산업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수였지만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 없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기회가 찾아왔다. 1914년 동맹국인 오스트리아리,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지역에 갔다가 독립을 원하는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이뤄졌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보스니아가 세르비아에게서 뭐가 어쩌고 어쨌자는 거냐며 낯선 용어들에 당황할 사람도 있을 거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책에서 다루려는 방향이 아니니 큰 줄기만 파악해보자. 쉽게 정리하면 이렇다. 독일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러시아 지역의 민족 문제로 암살당한 것이었다. 독일한테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사건을 빌미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동기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떠올랐다. 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